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32살 도쿄 미드타운에 있는 글로벌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1교포 3세인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양아버지 사토 히로시는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고 덕분에 일본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올 수 있었어요. 한국어는 할 줄 알지만 사실 한국 문화보다는 일본과 서구 문화가 더 익숙합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8시에 출근해서 새로운 캠페인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제 자리로 오셨습니다.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부장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며 회의실로 따라갔습니다.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부장님이 서류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한일 문화교류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일본 문화청과 한국의 파트너사예요. 서류를 훑어보니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한국 관련 업무라는 점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연 씨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맡겨보려고 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팀장으로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출장도 필요할 텐데 괜찮으세요? 부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수락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제 뿌리에 대해 더 알아볼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프로젝트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파트너사는 서울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브릿지라는 회사였어요. K-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양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한국과 관련된 일인데요. 사토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한국 일이라고? 왜 굳이 그런 복잡한 일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어도 할 수 있으니까 적임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아버지는 뭔가 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조심해서 하거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를 찾아봤어요. 최근 몇 년 사이 K-팝, K-드라마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한국은 조금 낯선 나라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파트너사와 첫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이 프로젝트가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한국 팀의 모습은 생각보다 젊고 활기차 보였어요. 특히 대표라고 소개된 박민준이라는 분이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을 때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사실 제대로 된 방문은 처음이라고 해야겠네요. 공항에서부터 느낀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도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연님이시죠? 강남역 근처 오피스 빌딩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분이 바로 박민준 대표였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화상회의에서 본 것보다 더 친근해 보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파트너분이시니까요. 일단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도착하니 크리에이티브 브릿지의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공간에 젊은 직원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감사해요. 저희가 K- 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회사라서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준 대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콘텐츠는 한일 양국의 젊은 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젝트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K-팝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미 한국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민준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게 진짜 이해일까요?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는 것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녁에는 팀 전체와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진행된 회식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일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님은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사셨나요? 디자인 팀장인 이수진 씨가 물었어요. 네, 제일교포 3세예요. 양아버지가 일본 분이셔서 완전히 일본식으로 자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웃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달까요? 민준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가족분 중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하신 분이 계세요? 증조 할아버지가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양아버지도 그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민준 대표의 표정이 조금 복잡해 보였어요.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셔서요. 일제강점기 때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셨거든요. 그 순간 뭔가 묵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훨씬 복잡한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몇 군데 둘러보시는 게 어때요? 민준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도 한국을 좀 더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궁금함도 생겼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양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잘 도착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그래, 조심해서 지내고 일만 잘하고 빨리 돌아와라.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걱정이 느껴졌지만 저는 네, 알겠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민준 대표와 함께 보게 될 것들이 저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지 조금씩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대표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이촌역에서 내리니 한강이 보였어요. 맑은 가을 날씨에 강물이 반짝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준 대표가 말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서연님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 웅장한 규모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와보세요. 민준 대표가 저를 안내한 곳은 근현대사 전시관이었어요. 일제강점기 관련 전시물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무거운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1교포 이주사에 관한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대부분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전시 설명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혹시 서연님 증조 할아버지도 이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민준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찾아 일본으로 간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아픈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6.25 전쟁 관련 전시를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겪었던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참상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역사에 대해 거의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배우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각 나라마다 교육하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민준 대표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심을 먹으러 간 곳은 명동의 한 전통 찻집이었어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민준 대표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일제강점기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세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일본 친구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셨어요? 개인과 국가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의 아픔은 인정하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문화교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덕수궁을 구경했어요. 고즈넉한 궁궐을 걸으면서 민준 대표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를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덕수궁 돌담길은 연인들이 걸으면 헤어진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는 괜찮겠죠? 비즈니스 파트너니까.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저녁에는 홍대에서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문화는 정말 역동적이에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도 이런 에너지를 담아야겠어요. 민준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한 카페에 앉아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점점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서 저도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님이 제1교포라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양쪽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계시거든요. 민준 대표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박물관에서 본 것들, 민준 대표와 나눈 대화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방에 도착해서 양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오늘 박물관도 가보고 궁궐도 구경했어요. 한국 역사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마라. 일은 일이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하게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느낀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분명한 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일은 마지막 일정인데 민준 대표가 더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일까 궁금하면서도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일주일간의 서울 출장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온 저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네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익숙한 일본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양아버지가 현관에서 맞이해 주셨어요. 고생했다, 서연아. 어땠니? 정말 많은 걸 보고 배웠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 뭐 일은 잘 끝났으면 됐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렸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제1교포 이주사 전시, 민준 대표와 나눈 대화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까지요. 아버지, 혹시 증조할아버지께서 일본으로 오신 정확한 사연을 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토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연아, 그런 옛날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제 뿌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박물관에서 보니까 당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만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어요.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에 너무 빠져들지 마라. 과거는 과거고 현재가 더 중요하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실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서 부장님께 출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국 파트너사와의 협업이 생각보다 훨씬 원활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콘텐츠 개발 방향으로. 좋아요, 서연 씨. 그런데 클라이언트 쪽에서 몇 가지 우려를 표명했어요. 부장님이 서류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우려 말인가요? 너무 정치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문화교류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문화와 역사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민준 대표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났을 때보다 화면을 통해 보니 조금 어색했지만 여전히 반가웠어요. 서연님, 잘 도착하셨어요? 도쿄 생활에 다시 적응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잘 도착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서울에서 보고 느낀 것들 때문에 평소 일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아, 그런 건 당연해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 그런 법이죠. 민준 대표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논의하면서 저는 클라이언트의 우려사항을 전달했어요. 혹시 우리가 계획한 내용 중에 너무 민감한 부분이 있을까요? 민준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정한 문화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도 어느 정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화상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민준 대표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와 클라이언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한국 출장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시큰둥했어요. 서연이 요즘 한국 이야기만 하네. 같은 팀 다나카 씨가 농담 섞인 투로 말했어요. 그냥 새로운 경험이어서 그래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일은 좀 조심해야 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많잖아. 선배 사토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양아버지와 다시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아버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은 일이다.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단순히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하는 것뿐인데요. 서연아.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나는 내가 일본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원한다. 복잡한 역사 이야기나 정치적인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제 뿌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뿌리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날 밤 제 방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느낀 새로운 시각과 일본에서의 일상 사이에서 뭔가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민준 대표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서연님, 오늘 회의 고생하셨어요. 클라이언트 우려사항을 반영해서 새로운 기획안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잃지 않는 방향으로요. 그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뭔가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클라이언트인 문화청에서 기획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것입니다.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부장님뿐만 아니라 이사님도 계셨어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기획안이 너무 한국 중심적이라는 의견을 냈어요. 이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수정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당황했어요.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의 입장만 강조하지 말고 일본의 관점도 충분히 반영하라는 뜻이에요. 부장님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역사적 부분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단지 양쪽의 이해를 돕고자 했을 뿐인데 어느새 한쪽을 편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민감한 역사적 내용은 최소화하고 현재의 긍정적인 문화교류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이사님이 답하셨어요. 오후에 민준 대표와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그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해요. 민준 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쉽네요. 진정한 이해 없이는 겉핥기식 교류밖에 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나요?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도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요. 정말 가능할까요?
서연님을 믿어요.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분이니까 분명 좋은 해결책을 찾으실 거예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부담도 되었어요. 과연 제가 그런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양아버지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마침 한일 관계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시끄럽네.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이런 문제들은 언제 끝날까? 저는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클라이언트가 내용을 수정하라고 해요. 너무 한국 쪽 입장만 반영했다면서요. 아버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일에 깊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잖니. 하지만 저는 공정하게 하려고 했어요. 양쪽을 모두 이해시키려고. 서연아, 세상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일들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특히 역사 문제 같은 건 말이야. 각자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절대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그럼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다. 내가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택해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지난 2달 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느낀 감동, 민준 대표와 나눈 의미 있는 대화들, 그리고 지금의 딜레마까지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민준 대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서연님, 어젯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밤새 생각해 봤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님이 편한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졌어요. 정말 쉬운 길을 택해도 될까요? 회사에 도착해서 수정된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 민감한 내용들을 빼고 밝고 긍정적인 현재의 문화교류만 강조하는 내용으로요.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뭔가 공허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만든 콘텐츠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 미우라 씨가 다가왔어요. 서연이,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프로젝트 때문에 조금 복잡할 뿐이에요. 한국 관련 일이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일은 적당히 하는 게 좋아.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곤란해질 수 있거든. 미우라 씨의 말도 아버지와 비슷했어요. 모두가 저에게 안전한 길을 택하라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정성, 민준 대표의 신념, 그리고 박물관에서 느꼈던 그 무거운 감동들이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부장님께 수정된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것 같아요. 부장님이 기획안을 훑어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이것이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그저 무난하게 넘어가려는 타협일까요? 퇴근길에 민준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님, 수고하셨어요. 기획안 잘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밋밋해진 것 같지 않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진정성보다 현실을 선택한 것 같았거든요. 수정된 기획안을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추가 수정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연 씨, 큰일 났어요. 부장님이 급하게 제 자리로 오셨습니다.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보수 성향의 위원들이 이 프로젝트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요. 한국과의 문화교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래요. 저는 혈압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미 충분히 타협한 내용인데도 문제가 된다니요. 그럼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서연 씨가 한국계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제1교포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급히 민준 대표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어요. 화상회의 화면 속 그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민준 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님 탓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종종 있어요. 저 때문에 프로젝트가 망치게 생겼어요. 처음부터 제가 맡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서연님만큼 이 일에 적합한 분은 없어요. 문제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회사 내부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서연이 때문에 우리 팀이 곤란해질 수도 있겠어. 원래 그런 민감한 프로젝트는 일본 사람이 해야지. 제1교포가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까지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오후에 이사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 씨, 이번 일로 고생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프로젝트 중단이 확정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양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연아,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 네, 무슨 연락이요? 내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고, 그리고 내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프로젝트 취소,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제 정체성 때문에 생긴 문제들까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에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했잖니.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아버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양쪽을 이해시키려고 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엄격해졌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 있어. 특히 우리 같은 처지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 우리 같은 처지라니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무겁게 입을 여셨어요. 서연아, 사실은 내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를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구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증조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오신 게 맞다. 하지만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었어.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강제징용으로 끌려오신 거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말해서 뭐하나? 이미 지난 일인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잖니.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내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될까봐 숨겼던 거야.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진실이 이런 식으로 밝혀지다니요. 아버지, 그럼 더욱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안 돼. 아버지가 갑자기 큰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런 생각 버려. 과거를 들춰내봐야 아픔만 커질 뿐이야.
조용히 살아가는 게 최선이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울었어요. 프로젝트 실패의 좌절감,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그리고 아버지의 충격적인 고백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 대표에게서 위로의 메시지가 왔어요. 서연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번 일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낼 힘조차 없었어요. 과연 제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말씀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다음날 출근길에서 만난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동정 어린 눈빛, 어색한 침묵, 그리고 피하려는 듯한 태도들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포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취소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공허했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도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준 대표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서연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민준 씨는 어떠세요? 사실 서연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말 저는 시부야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민준 대표와 만났습니다. 몇 달 만에 직접 보는 그의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어요. 서연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방황했어요. 제가 과연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헛된 이상을 쫓았던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헛된 게 아니었어요. 민준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서연님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성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계속 말했어요. 사실 지난 2달 동안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기존 시스템 안에서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었습니다. 독립적인 문화교류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브릿지 메이커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화면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었어요. 한일 간 진정한 문화 이해를 돕는 콘텐츠 제작,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요. 저는 현실적인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양아버지도 반대하실 것이고,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알아요. 민준 대표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서연님 같은 분이 없으면 이 일은 의미가 없어요. 양쪽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양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어요. 아버지, 만약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토 아버지는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나?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또 그런 일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아,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모험을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제 마음을 정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연아,
과거를 덮고 살 수는 없어요. 그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이해의 다리를 놓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조심해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의적이지 않아. 그 말씀에서 아버지의 묵묵한 지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장님은 크게 놀라셨지만 제 의지가 단단하다는 걸 아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서연 씨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힘든 일이겠지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우라 씨는 용기 있는 선택이네라며 엄지를 치켜 세워 주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정식으로 브릿지 메이커의 공동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저와 민준 대표 그리고 몇 명의 프리랜서들과 함께 시작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제1교포 청년들의 정체성 탐험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 자신의 경험도 포함해서 여러 제1교포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편집 작업을 하면서 민준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여러 제1교포분들을 인터뷰했는데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어요.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소속감에 대한 갈구, 그리고 양쪽 문화 사이에서 느끼는 미묘한 위치감 같은 것들이요. 서연 씨 같은 분이 이런 일을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한 인터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야기를 누군가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는 게 위로가 돼요. 작업을 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양아버지가 제 작업에 조용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가끔 제 일에 대해 물어보시곤 했거든요. 요즘 어떠냐? 일이 힘들지는 않고? 힘들긴 해요.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된 거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비록 제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시지는 못하더라도 제 행복을 바라시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브릿지 메이커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매일이 의미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기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브릿지 메이커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 두 개의 고향이 도쿄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날이에요. 상영관에 앉아서 제 작품이 큰 화면에 나오는 걸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관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큐멘터리는 제1교포 3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의 증조할아버지 세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젊은 세대까지 각각이 겪은 정체성의 혼란과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죠. 특히 제가 직접 출연해서 양아버지와 나눈 대화 장면에서는 관객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제는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도 돼요.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서연아, 나는 그저 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다. 화면 속에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강제징용으로 끌려와서도 꿋꿋하게 살아내신 이야기, 그리고 후손들이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마음까지요. 상영이 끝나고
관객들의 박수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일본인 관객이 손을 들었어요. 감독님,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처음에는 저 자신도 제 정체성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면서 깨달았죠. 두 문화 사이에 있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리요. 다른 관객이 또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 계획이신가요? 지금 준비 중인 건 한일 젊은 세대의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상영회 후 로비에서 민준 대표와 함께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많은 분들이 감동적이었다며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작품이었어요. 저도 제1교포인데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다뤄주셔서 고마워요. 제 딸도 정체성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꼭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면서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며칠 후 다큐멘터리가 관객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저는 가장 먼저 양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상은 저를 키워주신 사토 히로시 아버지, 그리고 힘든 시대를 살아내신 모든 제1교포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상을 받은 후 브릿지 메이커에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고, 일본에서도 교육용 콘텐츠 제작 의뢰가 늘어났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도쿄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였거든요. 강연 당일 강당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외국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일 수도 있죠. 저는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두 문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처음에는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변화는 누군가가 시작해야 하는 거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서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다문화 가정 학생, 해외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겨요.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서 양아버지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어요. 마침 한일 관계에 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늘고 있다고 하네. 아버지가 말씀하시며 저를 보셨어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연아, 내가 하는 일이 그런 변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지지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내일은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습니다. 한일 젊은 세대를 위한 온라인 문화교류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거든요. 민준 대표에게서 메시지가 왔네요. 서연님, 내일 회의 자료 준비 완료했어요. 정말 기대돼요. 저도 기대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는 특별한 위치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는 저처럼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브릿지 메이커라는 이름처럼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